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1급 시험 대비 상담 연구 방법론의 2018년도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2020년, 2019년 두 개의 연도의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2018년도의 문제는 2019년도 문제와 비교했을 때 좀 더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문제까지 우리가 푸는데요. 2017년도 문제와 비교했을 때는 좀 비슷하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2018과 2017년도는 좀 이렇게 난도 측면에서는 비슷하고 2019년도보다는 좀 더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담연구 방법론의 실제와 관련된 과목이 바로 이제 합격률을 좌지우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합격률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청소년 이 상담사 1급 시험의 이 3과목 상담 연구 방법론의 실제가 큰 역할을 한다,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51번부터 58번 문제까지 8문제 풀고, 두 번째 강의에서 8문제 풀고 마지막 세 번째 강의에서 9문제를 풀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문제를 보면 중간 정도가 좀 어렵고요. 1강, 2강, 3강으로 나눴을 때 중간 정도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윤리에 해당되는 문제가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번 문제가 바로 51번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보시죠. 자, 51번 문제가 연구 윤리에 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논문을 많이 쓰셔보셨죠? 박사학위 논문을 거의 다 써보셨을 건데, 자, 이러한 것들 한번 생각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화학습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채 타인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처럼 보고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표절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출처를 표시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표절이 되는 겁니다. 타인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처럼 보이게 했으니, 보고했으니, 자, 기만이 있습니다. 제가 기만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 그럴듯하게 속이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참여자들에게, 연구 참여자가 되겠죠. 연구 절차나 목적을 설명하지 않거나, 첫 번째, 그 다음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연구 절차나 목적을 설명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기만입니다. 그리고 정보 제공을 했는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도 기만 행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진짜 연구 목적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도 기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진짜 연구 목적을 알지 못하게 하는 행위, 이것도 기만이다,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고요. 연구자의 동일한 연구를 인용 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중복 출판이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제가 A 학술지에 논문 하나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인용 표시 없이 같은 연구를 다른 학술지, B 학술지에 만약에 게재했다면 이거는 중복 출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술지 논문 써보셨죠? 심사위원도 해보셨을 건데 심사지가 있잖아요. 심사 내용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중복 출판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중복 출판에 해당됩니다. 맞습니다. 이미 출판된 논문에서 사용한 자료를 다른 관점과 방법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관점과 방법으로 분석해서 그 결과를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면 단편적 출판이라 합니까? 아니죠. 이것은 연구 윤리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연구 윤리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연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미 출판된 논문에서 사용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있는 출판된 논문에서 사용한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다른 관점과 방법으로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다른 학술지에 게재했다면 이것이 바로 연구윤리에 어긋나냐? 어긋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연구 동향이라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연구 동향이라는 것을 봐요. 연구 동향에 관한 논문이 상당히 많은데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연구 동향, 이제까지의 질적 연구의 동향, 이제까지의 양적 연구의 동향, 이제까지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 논문의 경향, 동향 이런 것들을 다른 관점과 다른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합니다. 4번 탈락입니다. 그러면 단편적 출판은 뭐냐? 쪼개서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 논문 하나를 가지고 쪼개서 3개의 학술지에 보냈다. 이게 단편적 출판이라고 합니다. 분리해서 내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구두뿐만 아니라 서면으로도 연구 참여자들에게 사후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디브리핑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디브리핑. 이게 이제 사후 설명이 되는 건데요. 구두로도 사후 설명할 수 있고 서면으로도 사후 설명할 수 있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심화학습 보겠습니다. 심화학습 내용을 보시면 위조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연구윤리와 관련된 내용에서 가져온 건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밑줄은 쳐드렸습니다. 거기에 형광펜 치시면 됩니다. 위조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냈을 때 위조라고 합니다. 허위로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입니다. 변조입니다. 변조는 임의적으로 조작을 하거나 결과를 왜곡하는 것을 변조라고 합니다. 연구자료, 장비 또는 과정 등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자의적이란 말로 해도 돼요. 자의적으로 조작을 하거나 자료나 연구 결과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변형의 동그라미 삭제하여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가 변조입니다. 표절입니다. 여기 나온 대로죠.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연구 결과를 인용이나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보고하는 건 표절입니다. 중복 출판, 다른 말로 이중 출판이라 합니다. 연구자의 동일한 연구를 인용 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면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중복 출판입니다. 다만 그게 바로 여기 있네요. 4번에 있죠. 이미 출판된 논문에서 사용한 자료를 다른 관점과 방법으로 분석해서 그 결과를 타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정상적인 출판입니다. 단편적 출판입니다. 쪼개기 한다 그랬습니다. 한 편 또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수의 논문으로 출판돼야 되는 연구 저작을 대표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제가 사례로 들었습니다. 불필요하게 여러 편의 단편으로 분리하여 투구하면 단편적 출판이 됩니다. 은폐, 위장입니다. 이거는 연구 목적을 말하지 않고 숨기는 행위를 은폐, 위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연구 절차나 목적을 설명하지 않았다. 숨기려는 목적은 없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기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진짜 연구 목적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도 기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만과 위장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7번이 기만입니다. 기만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진짜 연구 목적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이게 바로 기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사 방해입니다. 조사 방해는 본인의 부정행위 의혹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연구 논문을 썼는데 그것에 대한 부정행위가 있다.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제보자가 있겠죠. 그 제보자에게 위해를 끼치려고 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거는 조사를 방해하는 조사 방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지된 동의입니다.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이익이나 위험 요소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동의받는 것을 고지된 동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번, 3번도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동의 후에도 미성년자가 참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청소년 상담 이론의 실제, 여기에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피험자가 자발적으로 실험 참가에 동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디브리핑입니다. 디브리핑은 말씀드린 대로 사후 설명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실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험 의도를 숨기거나 속이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후에 설명해 주는 건데요. 실험 참여자에게 연구의 성질이나 결과나 결론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는 절차입니다. 이게 바로 사후 설명에 해당되는 디브리핑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디브리핑이라고 하면은 실험을 진행한 후에 나중에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후 설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디브리핑으로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51번의 연구윤리에 해당되는 부분, 표절, 기만, 중복 출판, 그 다음에 단편적 출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5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결과 부분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입니다. 우리는 논문의 결과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건데요. 요약 및 결론입니다. 요약 및 결론이 바로 결과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결과 부분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논의 및 재현이 오죠. 논의 및 재현이 옵니다. 자, 결과와 논의 및 재현이 따로따로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혼동할 수 있습니다. 자, 연구 내용에 대한 결과에 대한 요약과 결론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효과 크기입니다. 효과 크기 같은 경우는 대개 수량화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양적 연구에서 등장할 수 있습니다. 효과 크기, 결과 부분입니다. 결과 부분의 효과 크기를 기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선행 연구와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결과를 평가한다라고 했습니다.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논의 부분에 들어갑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써드리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평가는 논의 부분에 들어간다. 우리가 논문 쓸 때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기가 아주 중요하죠. 어떠한 논의와 어떠한 재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 논문의 의미가 바로 이게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결과 평가가 이게 들어가고 연구 설계 측면에서의 연구의 한계입니다. 대개 연구의 한계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논의 및 재현에 들어가죠. 논의 및 재현에 바로 연구의 한계가 일반적으로 들어갑니다. 대개 이제 재현을 하고 그 다음에 연구의 한계를 간단하게 적습니다. 면접 자료에서 얻은 인용문입니다. 면접 자료에서 얻은 인용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은 질적 연구에서 많이 쓰는 거죠. 질적 연구에서 면담을 하잖아요. 심층 면접을 해서 얻은 인용문들을 이 결과 부분에 쭉 서술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미를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질적 연구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아, 그러면 기억은 양적 연구에서의 결과, 리을은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에서 결과 부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니은과 디귿은 논의 및 재현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리을 2번이 답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요것을 좀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논문을 써보셨으니까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2번은 이 정도 하고요. 답은 2번이고 5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3번 문제는 모의 상담 연구입니다. 자, 모의 상담 연구의 특징을 모두 고른 것은 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의라는 뜻에서 시뮬레이션이 생각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상담 연구에 대한 부분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모의법정이란 거 많이 들어보셨죠? 모의법정이라고 하는 거. 뭐 최근에 드라마, 수목 드라마인데요. 로스쿨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모의법정 하는 것을 이제 대학교 학생들이 로스쿨 학생들이 이제 모의법정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좀 유사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상황을 딱 인위적으로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현장 연구가 아니라 실험실 연구, 실험 연구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잡아가야 돼요. 그죠? 하나의 이제 실험실 연구에 해당되는, 실험실 실험 연구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니까 통제가 쉽겠죠. 조작을 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모의 상담 연구의 특징이 됩니다. 통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조작이 이루어지고, 독립변수의 조작이라고 하죠. 우리가 실험 연구할 때 생각나는 것들 생각하면 돼요.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실험 연구는 아무래도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바로 외적 타당도, 일반화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외적 타당도는 낮다. 단 내적 타당도, 인과성에 대한 부분들은 높을 수 있죠. 실험 연구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대개 이제 외적 타당도가 낮고 내적 타당도가 높은 게 이제 실험적인 부분들과 연관성이 있으니까요. 현장 연구는 반대죠. 현장 연구는 내적 타당도는 낮고, 그 다음에 외적 타당도는 높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시뮬레이션이니까 단순화하는 겁니다. 단순화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떠한 것의 상황을 조작해 놓고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 거니까 단순화, 독립변인의 조작, 혼입변인을 통제할 수 있다. 이게 다 모의상담 연구의 특징입니다. 현장 연구에 비해서 외적 타당도가 높지 않다. 이것은 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됐죠? 자, 인위적으로 조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겠죠. 자, 이 정도 정리하면은 답은 해결했어요. 기억과 니은과 디귿 세 가지가 바로 모의상담 연구의 답이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53번 문제의 해설을 보시면 실력 따지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상담 연구, 아날로그 리서치라고 합니다. 자, 모의 상담 연구는 실험실 실험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관찰하려는 상담 현상 자체를 좀 더 단순화시키는 연구 전략입니다. 단순화에 밑줄 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의 법정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법정하고 다릅니다. 모의 법정은 어떠한 상황을 세팅을 해놓고 모의 법정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 단순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의 상담 연구의 사례가 나왔는데요. 시청각 영상 자료 활용, 음성 녹음 자료 활용, 추고력 활용, 상담자를 훈련시킨 후에 실제 내담자를 직접 상담하는 법인데, 첫째 줄에 있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요. 시청각 영상 자료나 음성 녹음 자료나 추고력을 활용해서 상담자를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로 모의 상담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심 특징이 있습니다. 그 자리 별표. 요게 이제 거기에 다 들어있죠. 단순합니다. 상담자, 피험자, 상담 환경. 이 상담 환경은 일종의 하나의 상담 실험실이 되겠죠. 상담 장면의 단순화입니다. 모의 상담 상황은 실제 상황보다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독립변인의 조작입니다. 우리가 독립변인을 처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처치, 실험 처치라고 하는 이 내용은 무엇일까요? 공감 반응의 횟수나 깊이의 수준이 바로 처치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정해놓고 시나리오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작하는 거다. 독립변수를 조작하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실험 조건의 통제 용이로, 그러니까 공감 반응의 횟수라든지 깊이의 수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 조건을 통제하고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들어가는 거다.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는 독립변인 조작이 쉽다라고 했습니다.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상담자나 또 연구자가 정하면 되겠죠. 혼입변인의 통제입니다.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에서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피로감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죠. 상담자의 피로감이 바로 모의 상담을 할 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따라서 상담자의 피로감을 통제한 상태에서 우리가 모의 상담을 할 수가 있죠. 현장에서는 상담자가 피곤하더라도 상담에 임해야 되는 건데, 모의 상담 연구에서는 이러한 혼입변인들을 통제하고 상담 연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험 조건의 통제가 쉽다.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연구 문제와 관련 없는 다른 변인들을 무작위화시키거나 다른 방법으로 통제가 용이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통제가 용이하다. 제가 여기 통제 가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내용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다른 변인들을 무작위화시킨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실험 연구할 때, 실험 설계할 때 무작위 할당, 무작위 배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 생각해 보셔도 되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외생 변인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실험 조건을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연구의 외적 타당도, 일반화는 낮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랬죠. 외적 타당도가 낮고 내적 타당도가 높은 것은 실험 연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실험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통제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제하면 이 원인이, 이 결과에 다른 변인이, 혼입 변인이 통제되기 때문에 독립 변인, 종속 변인에 대한 인과성의 검증은 쉬워요. 그래서 내적 타당도는 높아지겠지만 이 일반화 정도는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제되지 않은 자연적인 상황에서 하는 게 현장 연구인데, 이 현장 연구가 실험 연구에 비해서는 외적 타당도가 높습니다. 자, 모의 상담 연구의 장점과 단점인데, 뭐 장점이 곧 단점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겠고, 장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죠? 내적 타당도가 높다입니다. 독립변인 이외의 가외변인 또는 혼입변인을 통제할 수 있어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적 타당도가 높아요. 상담 연구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가 줄어든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화시키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는 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화시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담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는 독립변인의 조작이 쉽다. 앞에서 했던 공감 반응의 횟수라든지 깊이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독립변인은 처치니까요. 실제 상담보다 모의 상담은 과정이 단순화해서 결과를 해석하기가 용이합니다. 아무래도 이 현장 실제 상담은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모의 상담 연구는 아무래도 결과 해석이 용이할 수밖에 없다. 왜?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단점입니다. 단점에서 1번, 2번이 서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번을 보세요. 단순화로 인해, 제가 그랬죠. 장점이 곧 단점이 될 수 있다. 단순화로 인해서 실제 상담과 유사성이 낮다. 그럼 실제 상담과 유사성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연구 결과를 실제 상담에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외적 타당도가 낮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되셨죠? 여기 안에 있는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모의 상담 연구 문제는 다 푸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했고요. 모의 상담 연구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